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서 어제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렸습니다. 당초 90분 예상을 했는데 무려 100분이 넘는 그리고 38분간 단독 회동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지 않느냐 부정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만났다는 것에서 점수를 주자 이런 여론이 사실상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정치 현안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선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네,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선거 전에. 그러니까요. 예, 선거 전에 오시고 당선되시고 거리에서 인터뷰로 뵙고. 거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뵙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고위원 선거하면서 전국 한번 다녔었고요. 네. 이번에 또 영광, 곡선, 금정 선거 앞두고 지금 저희 계속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냥 팔도를 네. 팔도 김선민이라고 저희가. 근데 늘 배웁니다. 현장에서 가면. 현장에 늘 답이 뵙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당원 간담회를 하면 저희 당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당에 제시하시는 그 질문, 뭐 의견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정책 토론회보다도 속 깊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새 당원들 만나면 네. 정치인들께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어떤 대목이에요? 당원들뿐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지방에 일정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 안에서 한 분을 만나서 저희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한 분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보시더니 뭐 국회의원이세요? 그랬더니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딱 그분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윤석열, 김건희 그냥 나옵니다. 아이고야. 네. 예,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3년은 너무 길다. 네. 캐치플레이즈로. 예, 지금 처음에 저희가 그거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세다 했는데 지금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흉흉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뭐 저희 잠깐 뭐 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에서 다시 또 23%.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두 번째 21% 찍고 그리고 총선 직후에 21% 찍고 다시 또 23%.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열 가운데 네. 한 2명 반 정도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지표로 보면 보수층에서도 그렇죠. 네. 상당히 균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리얼미터 조사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의원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 대란이 너무 심각해서요. 심각하죠. 예,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 비상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자꾸 위기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문제로 인식했어요. 첫 번째는 꼭 선거 전에 대파 875원을 방불케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구나. 이른바 심기경호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관련된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응자만 꺼내도 굉장히 경로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받아들이는 그 역량이나 인지 능력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응급실에 가보면 응급실이 막 사람이 많고 붐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대로거나 약간 줄은 상태에서 의사가 빠졌으니까 일은 힘든데 응급실이 붐비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별거 없구나 그림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사안인데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오늘 조선일보가 응급실 네. 르포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네, 예. 대통령은 셧다운 상황 뭐 없을 것이다. 추석 때 별 문제 없다. 비상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실제로 기자가 돌아본 그것도 보수 언론입니다. 네. 뭐 한겨레 경향 아니고요. 네. 조선일보 기자가 돌아본 현장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어제 간 것 같은데 이대 목동 응급실에서 예. 배달하시는 라이더분인데 네. 그 발에 피가 나서 구급대원이 처치하고 있는데 사실 응급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70대 여성이 황달로 왔는데 여의도 응급실에 갔다가 수용이 안 돼서 다시 또 이대 목동으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22군데 네.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제주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네. 일 네. 실제로 의원님 현장을 좀 다녀보시면 네. 좀 응급실 상황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구로역에서 그때 철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 수습하다가 피해자가 예, 생겼는데 그분은 저는 이 응급실 때문에 본 게 아니라 이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 거였는데 그분이 수술을 할 의사를 찾기 위해서 16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분이 구로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고대 구로병원 갔다가 예. 해결 안 되고 다시 국립중앙의료원 갔다가 예. 다시 이 연세 병원 세브란스 아니고 연세 사랑병원이라는 데 갔다가 예. 다시 맨 마지막에 가기까지 16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이제 일단 케이스고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19 이송 건수 중에서 재이송한 건수만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2,645건. 이고 그중에서 40% 1,800건이 예. 1,081건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희가 잡은 이 재이송 건 중에서 6,645건에 제가 말씀드린 구로역 피해자 같은 분들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안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은 제가 이제 계속 현장 방문할까 하다가 이게 사진 찍으러 가는 거는 진짜 민폐인 것 같아서 가도 조용히 갔다가 오고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국회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어요. 어저께는 제가 울산대병원,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산해요. 평소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했더니 그 울산대병원은 그 울산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정신, 소아 다 보고 있는 그런 응급의료센터인데 네. 전문의 선생님 딱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근무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아니요 여기 간호사들이랑 같이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계속해야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환자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디에 어떤 환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응급실만 카운트하면 응급실 문은 열고 있죠. 네. 문 열고 있고 한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환자들 그리고 예. 제가 아까 구로역 사고 예, 피해자 예.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형외과로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만 봐서는 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이를테면 그렇죠. 뭐 네. 제가 들은 기가 막힌 얘기 중에 하나는 췌장암 환자인데 네.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네. 의사가 없다. 네, 예. 오지 마라. 네. 이런 그러니까 일들. 그 카운트를 응급실만 하면 네. 상황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겉으로 돌아가요. 그냥 뒤에서 지금 이게 예. 연계가 안 되는 연계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네. 정형외과로 보내고 네, 예. 뭐 흉부외과로 네.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안 원활하게 되고 돌아갈 있어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응급실만 딱 보면 아예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더 파악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응급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이젠이라고 해서 이 종합 상황 대쉬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젠. 예, 이젠이라고. 예. 거길 보면 이제 어디를 가면 뭐 빨간불이면은 거기 가봤자 치료 못 받는다 했는데 모두 빨개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에서 100km 예.
근방에 어디 응급실이 있나, 그리고 거기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네.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빨개요. 근데 진짜 근데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하고 근데 네.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자꾸 이거를 별 문제 아닌 거를 정치권에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염수 배출했을 때 일일 네. 브리핑 했던 것처럼 정부가 한다고. 오늘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브리핑이 유의미한 브리핑이라고 우선 브리핑 횟수도 진작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하려면 환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호소를 해야 될지 이런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구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광역 상황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네. 국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이 응급실 상황 나기 전부터 중증 환자, 즉 이제 암 같은 거, 뭐 백혈병 이런 걸로 계속 치료받던 사람들, 희귀질환으로 치료받던 분들이 전공의가 없음으로 해서 계속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 단체 연합회 분들이 국회에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거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얘기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국회가 막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시면 네. 나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산하기관이나 이 직원들이 모두 총출동을 해서 환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거 다 어레인지를 했었어요. 네. 정은경 본부장님이 네. 다시 너무 기억나시죠? 그립습니다. 네. 예. 정부의 상황 관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참.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나설 일은 아닌가요? 이거는 질병관리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건 네. 누가 나서야 되는? 보건복지부. 이 정도 되면은요, 네. 대통령실, 예. 국무총리 나서야죠. 대통령실과 네. 국무총리가 나서야 된다. 국민들의 공포는 실제 하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들 네. 참고 있어요. 일단 웬만한 질병 가지고는 병원 가지 말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공포를 다 포함해서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10,000명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문제 없다. 그러려면 의대 증원을 왜 했습니까? 10,000명, 10년 있다가 10,000명 모자른다면서요. 그래서 네. 2,000명씩 5년 네.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금 10,000명 나갔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이게 서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내년에 의사 배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사 배출이 안 되거나. 5년, 10년이 예. 아니라 지금 당장 안 내년이 되고 문제인데 있는데요. 네, 그걸 예.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이 무조건 2,000명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소방관들도 예전에는 일단 응급처치를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응급실에 보낼까 이걸 고민했다면 네. 요새는 어디로 가냐? 그렇죠. 이거 어디로 보내지? 예. 큰일 났다. 이거 어디로 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총리가 나서야 되냐면 소방서에 관할 부처는 복지부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죠. 네. 네. 그리고 이쪽 병원은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네요. 이게 국무총리가 안 나서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긴급 상황본부를 좀 설치를 하고 행안부, 복지부, 이게 관계부처들을 다 모여서 좀 뭔가 긴급하게 저는 당장 추석이 그렇죠. 걱정입니다. 예. 재난 안 상황. 아프다가도 애들이 꼭 추석 때 그럼요. 열이 나요. 예. 추석 되면 모든 1차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예. 그다음에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그렇죠. 그다음 각종 질병은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추석 때 또 좀 드시거든요. 그렇죠. 체하는 분들 많이, 많아요. 예. 예, 급체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싸우기도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소화제부터 집에 사다 놔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고 네. K 방역으로 얼마나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관광을 오는 나라인데 세상에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게 권역별로도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북대병원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도 그 공주에서 보내는 그 이송 환자가
20km를 거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료진들은 그냥 뭐 햄버거 삼각김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계속 그냥 버티는 중이고, 이게 지금 도대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6개월인가요? 지난 2월부터였으니까요. 네, 사실상 6개월. 네, 6개월인데 예. 지금 이제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방에 있는 병원들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도 지금 막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병원들부터 지금 심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치 경쟁이 일어났어요. 에? 그러니까 유치? 지방에 네. 지방에 있는 교수들을 서울에서 자꾸 이제 모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어제 이제 제가 울산대병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제가 같이 다녔던 분은 응급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과의 교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인데 이제 계속 콜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6개월째다. 아니 본인이 응급진료가 진료도 아닌데 전공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고 예.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이분이 계속 이 응급콜을 받는 거예요. 자기 병동에서. 네. 근데 이분은 당직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가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예. 문제가 무슨 심장 예. 마비 왔을 때 예. 빨리 뚫어주는 거. 예. 그다음에 정형외과 이런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말도 못 꺼낸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당신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외과 전문의나 예. 이런 분들은 계속 서울에서 전화를 받는데요. 서울병원에서 예. 스카우트 제안을 계속 받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 의사들을 계속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애초에 의대 증원을 하고자 했던 목표가 뭡니까? 그러네요. 지역의 예.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당장 먼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지방에 지방이네요. 있는 예. 의료기관들이에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뭐 또 벌어집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일단 서울의 병원은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봤던 거에서 뭐 더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또 스카우트를 그렇죠. 예, 해갈 예.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렇죠. 서울에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의대 증원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장이 계속 빵꾸가 나는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참 이거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나갔어요. 근데 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네. 지금 더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필수과가 아닌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네. 필수 과목에서 일하던 전공의들은 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년 뭐 혹은 후년에 전공의 채용이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서 필수 의료과에 전공의 지원을 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당장 그 그러니까 응급의료가 문제가 되니까 해결책으로 일단은 그 전문의 진찰료를 250%를 인상하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수가를 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가 올리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 높이겠다는 건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특히 응급 같은 거는 수가로 본인 부담금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분야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면 예. 경증 환자들이 좀 응급실에 덜 갈 덜 갈 거다. 거다. 그런 게 가장 작동 안 하는 게 응급입니다. 아. 당장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모르죠. 알아요? 예. 아이가 열이 나는데 예. 응급실 가면 대부분의 열의 9은 경증이에요. 예. 근데 아이 열 나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서 응급실 안 갑니까? 가죠. 예, 그건 말이 안 돈이 되는 문제가 거고. 아니죠. 애가 열이 나는데. 그다음에 예. 특히 지금 이 대책을 내놓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지금 이제 저기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가 안 잡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택시가 안 와서 안 잡히는데 여기서 따블 부르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택시가 충분히 올 때 예. 내가 잡기 위해서 따블을 부르면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저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가 안 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내놓는다고 해서 대책이 되지를 않고 두 번째는 네. 정책 당사자를 약 올리는 거잖아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환자 특히 그러면 저소득층부터 네. 이제 응급실에 못 가는 거죠. 문제가 있고 자 의사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예. 수가 250% 올려준다 고맙다 나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부를 정부에게 신뢰가 없어서 예. 안 가는데 이제 와서 250% 준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은 도대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책으로 발표하는 게 이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열폭하게 거고요. 만드는 거고 메시지가 우선 처방과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예. 이건 빨리 응급실 그다음에 필수 과목에 의사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는 안 하고. 이 와중에 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네. 그 국민의힘 연찬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전쟁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서 네. 사과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이어진 교육부의 어떤 해명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이런 인식은 6개월 버티면 이겨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이 워딩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와 감정 싸움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패착이 됩니다. 정책은 아주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정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상 집단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서 얻을 게 있다면 그러면 백날이라도 싸워야죠. 근데 얻을 게 뭐죠?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상황은 더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목적이 뭐고 이 정책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됐다라는 그 기본 발상. 세 번째는 메시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지금 김선민 의원의 비유는 딱입니다. 택시요? 교통사고 났는데 여기서 택시비 따블 부르고 앉았다. 예, 확 와닿습니다. 이런 의견들 시민들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 열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실부터 가야죠. 200%가 문제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하고 마련해야죠. 의사들을 네.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그리고 대화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저는 유예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대 증원 자체를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게 네. 일단 시작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신뢰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바꿔서 대화를 시작해야죠.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저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그 이주호 장관은 6개월 버티면 이긴다는데 그러면 지금 6개월 이대로 가겠다는 발상일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6개월 지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다 예, 이런 라고 생각인데 현장은 다르고요. 그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의 절대로 저는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책을 할 때 문제가 있다. 니네 왜 그러니라고 시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돌아오게 만드는 게 뭔지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죠. 그리고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한 분석 저는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물어보는 게 네. 의료계를 만날 때마다 자 9월 그다음에 내년 3월 돌아올까? 그럼 안 돌아올 거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안 돌아오겠다는 게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전공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 얻는 기대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대이익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 과목, 그러니까 중증 진료를 하는 네. 그런 과목에 수련을 받으려고 하는 동인들이 훨씬 더 떨어진 거죠. 그러면 뭐 성형외과, 안과 이런 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게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MZ 세대인데 그 세대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네. 우선 사고 체계가 달라요. 옛날 같으면 파업해? 그럼 니네 뭐 어떻게 법대로 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직해 버렸잖아요. 네. 사직할 거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네. 뭐 혹은 나는 지역에서 무슨 성형외과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예측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3월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다 뒤쫓아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 것 사후약방원들.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전문의 중심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사후 약방문이고 항상 뒷북이고 예, 그 뒷북들이 유효한 뒷북들이 아니에요. 예. 뒷북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수가 같은 예. 뭔가 메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메인 프로세스는 간과하고 평소 같았으면 했을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끌어붙이는 거죠. 전문의 중심 병원은 가야 된다는 거 옛날부터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준비 없이 이거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정은경 본부장님하고 친구분이시죠? 제가 선배죠. 되게 친하죠. 네, 아, 선배시구나. 제가 선배인데 네. 정 청장님이 항상 선배 같은 그런. 아, 다름입니다. 이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최근에는 통화 못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워하죠. 네,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공직자셨으니까 해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은 해도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옮기는 건 정 청장에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정 청장님은 네.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과 자연재난과 그러니까요. 싸운 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재해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렇죠.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인재죠, 가지고 인재. 그렇죠, 예. 인재 대표적인 인재죠. 예. 근데 이 상황이었으면 정은경 청장은 어떻게 했을까? 예. 이제 첫 번째 그 생각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예. 그런데 예. 정은경 청장이라는 훌륭한 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들어준 것은 당시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 네, 예. 그 정은경 청장이 똑같은 그 방역과 관련해서 메르스 때 맞아요. 전면에 나서서 싸웠는데 그때 징계받았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정은경 청장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훌륭한 방향타가 있었으면 방향 네. 설정이 있었으면 진짜 훌륭하게 일을 해낼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리더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예. 정말 현장에서 네. 열심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훌륭한 공무원들이 예. 지금 현장에서 다 뭐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자괴감 예.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있질 않나. 네. 바깥으로 고발하는 그렇죠. 군인 경찰이 있지 않나. 네. 지금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지난 코로나 때의 그 정부의 대응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2000년 의약분업 때였어요. 아마 네. 이제 40, 50대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도 의약분업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면서 네. 의료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당시 파업이었어요. 사직은 네.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 회복 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도 그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리더들이 네.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청와대, 네. 국회 여당, 당시 국회 여당, 그리고 모든 시민사회 단체를 항상 같이 아우르면서 매일매일 수기를 해갔어요. 네. 그리고 물밑으로 계속 협상하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고
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의대 증원보다는 의학 분업이라는 과제가 더 어려운 과제였었는데 국민들을 네.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정치력이죠. 네. 정책 방향 의대 증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반발이 있을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고요. 4년 전에 400명 하려고 추진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혔었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도 계획을 잡았었어야 네, 되죠. 네. 근데 지금 정치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력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이거의 산물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네. 그러니까 서로의 고집을 꺾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네. 내가 이번에 뚝심을 가지고 네. 의사, 네. 그 기득권 집단들 말이야. 네. 그 집단 카르텔. 내가 확실히 꺾겠어. 이거 내가 진짜 의료개혁. 요거 하나는 내가 확실한 성과로 가져가겠어. 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들은 네. 절대 거기에 부응할 수가 없어. 왜 2,000명인지 우리가 400명도 반대했는데 네. 2,000명 말도 안 돼. 2026학년도 그 대화 제의했지만 네. 아무도 대화하지 않을 거야. 네. 뭐 이런 네. 극강의 이게 갈등이 계속되니까 중간에서 정말 고래 싸움의 새우등은 국민만 터지죠. 예. 네. 그 2,000명 관련해서도 네. 이제 뭐 계속 2,000명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2,000명을 찝는 순간 그거는 비과학이다. 주술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아, 2,000명은 주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그때 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우리 항상 신뢰 구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21%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오차구 범위다. 그래서 21%라고 하더라도 19%는 틀렸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네. 국민들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하물며 미래를 추계하는데 2,000명은 옳고 신뢰 구간이 없다.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는 전부 다 타협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네. 신뢰 구간 없는 2,000명을 딱 얘기하는 순간 저거는 과학이 아니죠. 미래를 어떻게 추계를 해요? 진중권 교수가 왜 2,000명이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과학적이라면서 이거 2,000명 해야 됩니다. 이거 완강하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도 이응자 의료개혁의 이응자만 나오면 그렇게 경로를 하고 네. 이 얘기 말도 못 꺼내. 2,000명은 과학이다. 왜 2,000명 의원님께서는 2,000명은 주술이다. 그러니까 딱 찝는 순간 네. 어떻게 미래 추계를 하는데 경제 전망을 할 때에도 네. 딱 그 숫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고 모든 추계라는 거는 방향이고 그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추계는 그게 맞는 순간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추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력 정책이나 이런 대책들은 설사 부족분이 2,000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역량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이 정책이죠. 네. 그러면 2,000명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이 역량이 400명이면 400명부터 쌓아가는 거죠. 그걸 고려 안 하고 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걸 왜 저러지? 네. 저는 처음에는 2,000명 얘기하고 그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계속 간다? 도대체 왜 저렇게 고집을 할까? 예. 그때 우리 선거 당시에도 한번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와서도 2,000명을 고집한다? 이거는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 거죠. 진짜 그 2,000명에 대해서는 과학인지 주술인지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서 이게 과학인지 주술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중권 씨의 인터뷰는 제가 봤는데 제발 그거는 네. 진중권 씨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 점점 나오는 그 정황들은 그거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주술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나오죠. 네. 21세기 AI 네, 시대에 예. 주술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자,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그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간의 여야 11년 만에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동접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은 네. 대단히 높았던 회담이었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국민 관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다들 시시각각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국민의 원망이 컸겠습니까? 두 사람이라도 만나서 네. 만나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그런 것들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진작했어야 할 건데 이제 늦었다는 점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두 가지는 뭐냐면 물론 다수 야당과 제1야당과 여당 대표가 만났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는 유의한 그런 다양한 정당들이 같이 만났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의 합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수 정당과 함께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의제들이 더 많이 제기되어야 한다. 두 대표들이 만나면 의제들을 정하는 데서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정당들이 다 같이 만나야 된다라는 점. 네.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귀결이긴 하겠지만 빈손이었다. 가장 국민들이 지금 이 현안으로 느끼는 거는 의료 대란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결론 아예 의지에도 이르지 못했고 뭐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한 거는 있지만 그거는 네. 너무 하나마나한 소리 정도였기 때문에 좀 기대지지 못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앞으로 계속 더 가야 된다. 근데 결국은 네. 한동훈 대표가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음을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 빈손 회담이었기 때문에 일단 만난 것도 뭐 그 뭘 하실 안 만나는 것보단 나았겠지만, 낫지만, 예. 네. 그렇지만 이거는 네.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못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민생 법안과 아니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네. 뭐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네. 합의를 했고 네.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네.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또 25만 원 네. 민생회복 지원금 뭐 이렇게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금투세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벙벙하다 이런 느낌을 저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하는데 다만 초반에 그래도 서로 그 양당이 네.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네. 저 국민의힘 쪽에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그래도 추석의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요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이죠. 사실 기본이다. 근데 네. 기본인데 그 전반적인 그런 대화 없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참 이게 뭔가 좀 그 적극적으로 여야 간에 그리고 전체 네. 야칠당이죠. 야칠당 간의 어떤 연대 이런 걸 네. 통해서 뭐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네. 마련되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네.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뭐 어제 태도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테이블이 너무 커서 이재명 대표가 멱살도 못 잡겠네. 사실은 화가 어저께 나도 멱살 못 잡겠네. 뭐 이런 제가 얘기를 하셨다고. 울산을 갔다 오느라고 네. 그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예. 이 분위기는 전해 들었는데, 네. 근데 아이, 뭐 그렇군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거 자체가 네, 의미가 있다. 의미고, 예, 네. 예. 지금 뭐 정치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쭉 여쭤봤고요. 네. 이 문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워크숍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 네, 예. 재보궐 선거에 올인하겠다. 네. 이런 전략을 세우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번에 사실 그 재보선판이 좀 커졌습니다. 서울교육감 조희연 그렇더라고요. 교육감이 네. 교육감직에서 네. 현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서울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네. 인천 강화군수, 전남의 영광 곡성군수.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언론은 서울, 영호남 네. 이렇게 세 지역에서 또 다시 이제 재보선 판이 열리는 거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영광, 곡성, 금정. 네.
이 선거에는 후보를 내고 그리고 총력을 다하겠다. 네. 이게 저희가 결정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워크숍도 영광과 곡성에서 하고 그리고 당원 간담회 거리 인사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12석의 이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네, 그다음에 네. 690만 표를 받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재보궐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였고 지난번 영광 곡성 지난주에 갔다 와서 느낀 거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그래요? 예. 거기 뭐 대표님 월세방 얻으셨습니까? 대표님은 조국 대표- 아직 월세방은 구하진 못했고 예, 예. 왜냐하면 대표님 세 군데를 다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어디에 월세방을 얻을지는 좀 판단하셔야 봐야 된다. 되고 부산에 얻을지 그 영광이나 영광 곡성. 곡성 어디에 하나 얻으셔야 되고 부산은 이제 집이 있으시니까 부산 집이 네, 집이 있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예. 신장식 의원은 네. 곡성 군청로 어디에 얻었대요. 얻었대요? 예, 얻어서 거기서 이미 그날은 거기서 이제 묵었어요. 월세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가면 거기 어르신들도 많고 당원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많지 네. 않습니까? 뭐 거리 인사를 멜론도 선물 했는데 받고 그러신 것 같던데. 네, 샀어요. 산 샀어요. 거예요? 예. 당원 간담회에서 멜론 선물 받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는 포도를 이제 포도를 한 샀죠. 박스 사시고.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때 총선 때 같이 네네. 일단 저희를 다 아시더라고요. 시민들께서. 시민들이 다 당원들 아시고 말고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무슨 얘기들 하세요? 우선 이제 윤석열 윤 대통령. 거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민심이 다 똑같고 똑같구나. 그다음에 호남 정치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호남 정치 바꿔야 된다. 한다. 예. 호남 정치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잘해라. 그리고 조국 대표한테 특히 이제 여성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했다. 이제 좋은 정치 풀어라. 그리고 이제 그 옥과라는 지역의 그 경로당에 갔는데 거기 회장님이 여성 분이셨어요. 이제 아주 이제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저렇게 선한 사람이 너무 고생을 했다.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정말 인기가 진심이, 좋았다. 인기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크더라고요. 기대가 크더라. 기대가 크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생각하기에 뭐 후보를 내야지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였는데 이 민심을 받아 안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 중에 난말님께서 곡성 멜론 맛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는 영광 조기와 영광 굴비와 곡성 영광 굴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굴비 정식을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맛이 좋습니다. 곡성 멜론. 그래서 영광의 저도 굴비. 어저께 그 인터넷으로 곡성 멜론 샀습니다. 주문하셨어요? 주문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좀 주문을 해봐야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조국혁신당을 견제합니다. 특히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구라파식으로 교섭단체는 낮추는 게 좋다. 10석 정도로 낮춰서 하되 곡성하고 영광의 조국혁신당이 오는 건 진짜 잘못하는 거다. 오면 안 된다. 왜요? 그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왜요? 왜요? 저는 그걸 계속 왜요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협력해야지 뭐 정권 교체해야지 근데 곡성의 군수가 누가 되는 거하고 정권 교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곡성 군수가 조국혁신당에서 된다면 영광 군수 조국혁신당이 된다고 저희가 이 정권 교체에 열심히 안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상황인 게 지난 2월, 3월 이때 저희가 창당했을 때 반응 기억하시죠? 민주당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석수, 뭐 민주당의 의석수가 물론 저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진보의 파이를 키운 건 저희의 창당이 굉장히 유의했다는 생각이 들고 호남 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신뢰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고 저희 이제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신장식 의원 비유를 하자면 양궁
단체전 나가야 되니까 개인전 나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냐? 네. 단체전은 단체전대로, 개인전은 개인전대로 나가야죠. 아, 이거는 네. 양군 개인전이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은 아무래도 야권 네. 힘이 좀 부족하니까 네. 네. 연합정치 차원에서 네. 민주당하고 네.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등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 호남 지역에서는 또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조국혁신당에서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인천 강화군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아직은 강화군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예. 그렇군요. 여기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만 14명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금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일 지금 네. 난리인데 민주당도 강화군수는 준비를 하겠죠. 네. 서울교육감은 사실은 당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당이 준비하는 선거는 아닐 텐데 예. 당적이 없어야 하는 걸로 없어야 출마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네, 예. 예. 왜냐하면 교육 담당이기 네, 때문에 예. 어쨌든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계속 전국을 돌면서 뭐 이렇게 뭐 활동을 보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전주지검에서 조사받으셨어요. 네. 네, 무슨 사건이냐면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뇌물 사건의 피의자로 해서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건 좀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그런데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국면 전환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겁니다. 아, 이게 이 왜냐하면 사건이?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따님인 문다혜 씨 이 남편을 특혜 네.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뭘 연상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연상할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좀 잦아들 텐데 이거를 터뜨리는 순간 김건희 여사가 딱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국면 전환용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주지검장이 새롭게 부임한 네.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벌거벗은 임금님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하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지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예.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네. 착각이고 오산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국면 전환용 수사를 성공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참 이건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네. 지금 당초에 원래 이 사건을 수사하던 네. 전주지검에 있었죠. 전주지검장 하던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네. 무혐의 종결 네, 처리를 했죠. 네. 예, 네. 한 거고 지금 전주지검장은 박영진 네네. 전주지검장이 예, 예, 예. 이 사실 사건을 좀 연락했습니다. 담당을 하고 네, 있는데 예.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를 빗대어서 본인 사건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예컨대 그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고 그 부담이 이스타 취업 이후에 없어졌다. 네. 그래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고 따라서 이게 뇌물이다. 이게 검찰의 논리인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가 시작될 거라는 예고편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의 사건하고도 똑같다.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 왔는데 네. 딸이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 결정에 따라서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았고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거고 그래서 뇌물이다. 근데 본인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네. 이거는 다 독립생계로 무죄 나고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대표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그 전 정권 탓하고 또 계속 이렇게 상대 진영에 대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표적 그 수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좀 밝혔던데요. 어쨌든 저희가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예. 그 유튜브나 네. 페이스북에서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검찰 수사의 따뜻한 마음 도표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어느 화백님께서 네. 대표님한테 보내주신 딱 이렇게 예. 그림으로 요약해가지고 예. 조국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그래서 네. 대상이 뭐고 예. 뭘 했고 예. 판단이 뭐고 이런 거 딱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그렇군요. 됩니다. 네. 예. 검색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49분 지나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가위원이시잖아요. 네. 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간에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청소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게 뭐 무차별적으로 군대, 학교, 뭐 직장 가릴 것 없이 전부 이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좀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네. 뿌리를 뽑겠다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네. 딥페이크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박사방, 엠번방 사건이 2018년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조주빈, 갓갓 뭐 이런 사람들이 네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이 21년 7월에 네. 공식 출범을 했고요. 당시에 그 팀장이 누구였냐면 서지현 검사, 미투의 그 폭로한 검사님인 서지현 전 검사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형사사업법 대응체계, 영상물 삭제 폐기 방안,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갔고요. 당시에 법을 30몇 개의 법을 만들고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TF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딥페이크 범죄가 문제 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예요. 네. 딥페이크 대응. 주무부서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죠. 지금 축소 뭐 없애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장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임명 안 됐습니다. 차관이 대응하고 있죠. 네. 이게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력 같은 거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력한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한 것도 이번 피해자는 결국 피해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이런 일은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것도 1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할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물론 남성 의원도 오지만 기자회견 할 예정이고 법무부에서 빨리 이걸 대응해야 되고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그 정보 과기정통부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입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아우 정말 이게 정말 이거는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성대결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그것도 어린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 피해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른들이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 이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뭐 정쟁이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니 그건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죠. 혹시 22번째 안 하시겠죠? 국민의힘도 대책을 내고 있으니까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이건 좋은 나라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보장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좀 네. 드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은 끝내 시정연설 안 하시는 거죠? 안 한다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최초의 처음. 대통령입니다.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대통령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 오실 줄 아셨습니까? 저는 안 올 거라고 뭐 공식적인 걸 들은 건 아닌데 이 기조로 보면 안 오겠네. 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안 올 것 같다 예상하셨군요. 예, 안 올 거다. 근데 지금 보면요, 대통령이 지금 예.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최근에 술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또 화도 좀 덜 내시고 이런 방향으로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그 칼럼을 게재했는데 고주부터 다시 경로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가운데 네. 뭐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네. 소문이 지금 정가에 파다한. 네, 저도 들었고 네. 저는 뭐 정가를 통해서 들은 것보다 예. 의료와 관련된 거는 보고를 그러니까요. 못한다. 그 얘기는 포기를 못한다. 보고를 잘 보고를? 못한다. 보고를 하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 너무 화를 많이 내서 보고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 들었고. 근데 화를 많이 그게 혹시 냈는데 보건의료 관련된 그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초반에 2,000명 할 때도 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복지부에서는 어느 공무원이 2,000명 지금 현재 정원 3,000명인데 네. 2,000명을 늘리겠다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최선입니다 할 때마다 이제 화를 내서 네.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권에 나오기 전부터. 아니 대통령이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듣고 그럼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네, 내 판단이 맞습니다. 이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막 대통령이 가면 막 시끄럽고 여러 사람이 가니까 혼자 조용히 비서 한 명만 딱 때리고 조용히 한번 아멘 감찰하듯이 다녀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본인이 김치찌개만 끓일 게 아니라 김치찌개 파는 식당에도 좀 가보시고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도 좀 체험을 하시고 그래야 대파 875원이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는 건 저는 막고 싶어요. 오지 마라. 안 바뀌어요. 그 스타일 안 바뀌어서 현장에 네. 가서도 자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네. 술안주거리만 생각할 거니까 그냥 참모 얘기를 잘 듣기만 해도 좋겠고요. 모름지기 모든 리더는 네.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화낼 일이 있더라도 누르고 의도된 화를 내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 거를 전부 예측하고 화를 내야죠. 네. 버럭 화를 내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 아예 애들이 엄마가 화내고 아빠가 화내면 애들이 그렇죠. 아유 무서워 이렇게 애들이 말 잘 듣게 듣게 하려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조용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더 깔아야죠. 예. 그러니 이게 막 술 드시고 화내시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보고도 못 하겠고. 대한민국에 막 보고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 예. 역사가 퇴행하는지. 예. 정말 답답하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통령 개원식에 불참하시면서 이유를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는데요. 피켓 시위나 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을 망신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피켓 시위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안 했어요. 조국혁신당 혹시 피켓 시위 네? 조국혁신당 때문에 대통령님이 이제 안 가시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게 무서우면 무슨 대통령을 뭐 해야 합니까? 설사 피켓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실 때도 피켓 시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했습니다. 예. 그때는요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시정연설 하러 들어오는데 양쪽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피켓 시위하고 아이를 살려내라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제가 그 장면을 기억납니다. 현장 중계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입틀막에서 쫓겨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봤고요.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몇 표를 받아서 51%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순간 나를 뽑지 않은 49%의 대통령이기도 한 거죠. 네.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네. 어쨌든 그 어떤 뭐 대통령 망신주기 할까봐 국회에서 대통령 망신주기 할까봐 그런 그 우려가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네. 태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뭐 꼼꼼히 저희가 연금 얘기도 여쭤봤어야 됐는데 네, 한번 따로 해야죠. 연금은. 네, 네. 연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연금은 일단 정부에서 마련한 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네, 네, 거하고 네. 자동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어느 나라에도 국민연금은 사회 통합적인 연금, 사회 보장의 원리가 그렇고요. 네. 세대 간의 보험을 차등 적용하겠다. 저는 차라리 그러려면은 사회보장 이름 떼버리고 없애버려라. 그게 자동 안정화 정치를 마련하면 네. 결국은 모든 세대의 부담 다 올라갑니다. 네. 국민연금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이거든요. 네, 네. 자동 안정화 정책은 그거는 부수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지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수익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따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그 틀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곧 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는 법안 그다음에 조만간 저희 당의 입장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모셔서 말씀을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망신당할 짓 했나 보네. 망신당할 짓 했나 보네. 예, 강순자님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연금 문제 한 번 또 확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